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이 잘 붙지 않아 걱정이신 분, 반대로 올챙이 배가 내려오지 않아 답답하신 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위장은 휴식을 취하고 간과 근육은 밤새 혈당을 서서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속 에너지 탱크는 텅 빈 상태가 되는데 이때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과 배고픔의 곡선, 심지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기분 곡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효소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잠깐 올라간 혈당도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빨리, 많이, 달게 들어오는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공복에 꼭 챙기면 든든하고 안전한 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 흰자에는 근육을 지키는 고급 단백질이 있고 노른자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돕는 콜린, 루테인, 비타민 D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당질은 거의 없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점심때 과식할 걱정도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 걱정이신 분은 하루 한 알, 약으로 관리 중인 분은 2알, 수치가 정상인 분은 3알까지 드셔도 무방합니다. 껍질을 까두었다가 외출 전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간식의 유혹도 이겨내기가 쉽겠죠. 둘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인데요. 일반 요구르트에서 수분을 빼 농축했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단백질은 약 2배, 당분은 절반 이하가 됩니다. 한 컵만 먹어도 아미노산이 10g 이상 들어와서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뱃속의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자극해서 식욕을 자연스럽게 내려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심심하게 느껴지지만 얼린 블루베리나 잘 익은 바나나 반쪽을 살짝 곁들여 보시면 아주 달콤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꿀을 넣고 싶으시다면 티스푼의 반 정도 양만, 또 향이 심심하다 싶으면 올리브유 한 방울을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고소한 맛이 살아나면서 혈당 상승도 더욱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콩인데요. 전날 밤에 물에 불린 병아리콩, 검정콩, 완두콩을 아침에 약 10분만 삶아두면 뜨끈한 2주먹 분량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마그네슘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뼈와 혈관, 장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씹는 것이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두부 한 컵이나 무가당 두유 한 잔으로 바꿔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콩 단백질은 동물성 지방과 다르게 혈관을 막지 않고 콩 껍질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내에 유익균을 늘려서 체내의 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부족해도 속은 편안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서 만든 CCA 착즙 주스인데요. 사과의 펙틴은 독소를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눈과 피부를 살려주고 양배추의 설포라파는 위 점막을 보호해줘서 전날에 먹었던 튀김이나 술의 자극을 부드럽게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믹서보다 착즙기가 좋다고들 하지만 껍질째 잘게 썰어서 약 10분 이상 꼭꼭 씹어서 먹으면 식이섬유까지 통째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가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틀니를 하셨거나 혹은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저속으로 착즙을 하시거나 믹서를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고요. 이제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금지 목록은 시리얼과 우유, 빵, 떡, 면,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밀가루나 흰쌀을 곱게 갈아서 설탕, 소금, 기름으로 버무린 다음에 바삭하게 만들고 우유와 함께 들이키게 되면 10분 만에 혈당이 약 180에서 200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폭포처럼 분비가 되면서 2-3시간 뒤에는 90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고 손발이 떨리면서 속이 허해져서 또다시 단 것을 찾게 되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한번 잘못 먹은 탓에 온종일 과자나 커피, 주스가 이어지게 되고 저녁이면 기운이 빠져서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단맛의 음료인데요.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 한 8알 정도, 그리고 시중에 커피 우유 한 팩에는 12알 정도의 설탕의 양이 녹아 있습니다. 제로라는 이름이 붙어도 아스팔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가 장내의 균형을 깨트릴 수가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키운다는 연구가 늘고 있으니 갈증에는 물이나 보리차, 레몬 슬라이스 물로 대신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복의 커피인데요. 카페인은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서 속쓰림과 또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과 맥박을 올리게 됩니다. 커피가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식후에 한 잔으로 바꾸어도 장운동 효과는 비슷하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튀긴 음식, 라면, 국물, 그리고 짭짤한 통조림인데요. 약 200도씨 이상의 고열에 노출이 되면 식품 속의 단백질이 당과 엉기면서 AGES라는 당 독소가 되는데 이 물질이 혈관과 뇌세포에 달라붙어서 치매, 동맥경화를 촉진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라면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2배가 들어있으니 나는 면만 건져 먹겠다 하셔도 맛 국물을 두어 숟갈 드시다 보면 어느새 나트륨 폭탄을 자연스럽게 들이킨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침은 어떻게 차리는 것이 좋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전날 밤에 현미, 귀리, 검정콩을 2대 1대 1 정도의 비율로 반컵씩 씻어서 전기밥솥에 예약을 걸어두고요. 아침이 되면 눅진한 잡곡밥이 완성이 되어 있겠죠. 밥 반 공기 정도에 삶은 달걀 2알, 데친 시금치 한 줌, 깍둑 썬 사과와 당근을 올린 뒤 그릭 요거트 한 숟가락을 곁들이면 한 그릇에 아주 좋은 아침이 완성이 됩니다. 장이 약한 분들은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릭 요거트와 콩의 양을 늘리시면 되고요. 살이 빠져서 걱정인 분들은 아보카도 반 개나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추가해서 열량을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조리 시간조차 아깝다 하시는 분은 달걀에 그릭 요거트, 바나나 요 3종 세트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달걀은 전날 밤에 미리 삶아두고 요거트와 바나나는 컵에 담은 다음에 포크로 열심히 으깨서 섞어주시면 3분에서 5분이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견과류 한 줌을 뿌려주시면 씹는 즐거움까지 갖춘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겠죠. 심지어 밖에서 먹을 때도 편의점에 가셔서 삶은 달걀, 무가당 그릭 요거트, 바나나 요 3가지만 골라주시면 되니까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드실 때는 꼭 약 15분 이상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화도 나눠가면서 열심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만감의 신호가 뇌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인데요. 젓가락 식사도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과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늦어지고 꼭꼭 씹는 동안 침 속의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서 위장의 부담도 줄여주게 됩니다. 아침을 이렇게 바꾸면 나타나는 변화는 의외로 빠른데요. 첫째 주에는 공복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내려갑니다. 둘째 주가 되면 점심 직전에 당 떨어지는 느낌이 사라지게 되고요. 셋째 주 정도가 되면 저녁 늦게 뭔가가 당기는 야식 증후군이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주가 되면 허리띠가 한 칸 정도 여유로워지게 되고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횟수도 줄어서 잠이 깊어졌다는 걸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 음료를 3리터씩 마시던 50대 여성분이 이런 방식으로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를 15에서 6.2까지 낮춘 사례도 있으니 나이가 많아서 난 이제 늦었어 라는 걱정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는 아침 쓰린 속 때문에 죽, 누룽지, 미숫가루 같은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어 하신다면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4시간 정도 한번 앞당겨 보세요. 위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완전히 비워지게 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일이 적어서 아침에 속쓰림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달걀, 콩, 요거트를 삼키기가 아니라 씹기 방식으로 드셔보시면 의외로 속이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맛이 좀 심심해서 이게 무슨 재미냐 싶으시면 달걀에 카레가루 한 꼬집, 요거트에는 계피가루 한 꼬집을 넣어서 향을 한번 살려보세요. 카레, 커큐민, 계피의 시나믹산은 둘 다 혈당의 상승 속도를 늦추고 염증을 낮춰주는 양념 속의 약과 같은 것이니 마음 놓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침 식단을 꾸준히 지키는 비결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냉장고문에 계란, 콩, 요거트, 채소, 과일 작은 것 이런 순서를 적은 메모를 붙여서 놔둬보시고요. 문을 열 때마다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둘째는 아침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 먹은 메뉴를 적고 정제 탄수화물 0일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열흘, 20날 동그라미가 이어지다 보면 괜히 뿌듯해져서 중간에 포기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셋째는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자유 아침으로 정해서 친구분과 다른 식당이나 빵집을 가더라도 나는 계란, 요거트 먼저 먹고 시작한다는 원칙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규칙은 90%가 지켜지면 성공이 되기 때문이죠. 어느 집에나 꼭 있는 오메가3 영양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집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오메가3는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오메가3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뉴스에서 심방세동 위험이니 부정맥이니 하는 무서운 말이 나오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걱정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내 몸에 맞는 복용법을 아는 거예요. 약국 진열대에 질비한 영양제도 제철 생선도 모두 내 편으로 삼을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심방세동 위험 증가 문구를 넣으라고 했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유럽의약품청이 고용량 오메가3 하루 4000mg 이상을 35년 넘게 드신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살펴보니 심방세동이 약 12%가량 더 생기더라는 연구 결과를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용량으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 있어 경고를 붙인 것이지 일반인이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 챙겨 먹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심장병이 있는 분이 고용량을 몇 년씩 드실 때 조심해 달라는 문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오메가3를 먹으면 심장이 무조건 빨리 뛴다거나 피가 묽어져서 큰일 난다는 얘기는 과장일까요? 실제로 의사가 고용량이라고 부르는 선은 하루에 4,000mg 정도부터예요. 생선 캡슐을 2알, 3알씩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1000에서 1500mg 선이기 때문에 심방세동 같은 부작용이 극적으로 늘었다는 보고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이미 부정맥 진단을 받았거나 심혈관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복용량을 1000mg 아래로 낮추고 36개월마다 심전도 검진을 받으면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출혈 위험도 자주 거론돼요. 오메가3는 피를 살짝 묽게 만들어 혈전이 들러붙지 않게 돕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항응고제나 아스피린과 겹치면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길어질 수가 있겠죠. 복용 중인 양이 있다면 시각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약 2400mg 이하, 심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1800mg 이하로 맞춰주시고 수술이나 치과 발치가 예정돼 있다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3에서 5일 정도 전에 잠시 중단하시면 거의 문제없이 넘어가죠. 약효가 끊길까봐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오메가3는 약이 아니라 지방산이기 때문에 며칠 쉬어도 몸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알러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예전에 생선 먹고 두드러기가 올라오셨던 분이나 새우나 조개 알러지가 있는 분은 캡슐을 드신 뒤 입술을 붓는다거나 피부가 간질간질하다면 즉시 중단해야 돼요. 다행히 알러지는 매우 드물고 캡슐 껍질에 쓰이는 젤라틴 때문인 경우도 있어서 식물성 캡슐 표시가 된 제품으로 바꾸면 멀쩡해진 사례도 많아요. 그래도 처음 드실 땐 하루 한 알만 일주일 정도 관찰하셨다가 이상이 없을 때 본 용량으로 올리시면 안심할 수가 있겠죠. 위장장애는 어떻게 할까 봐요. 비린내에 이 속이 메스꺼워서 못 삼키겠다. 드시고 나면 트름할 때마다 생선 냄새가 올라온다 혹은 설사가 난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앞침 밥숟가락 세어가며 드실 때 캡슐을 같이 삼키시면 담즙산이 충분히 분비돼서 흡수율이 좋아지고 역한 냄새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도 속이 불편하면 냉장 보관한 엔터리 코팅 제품이나 알약이 아니라 액상 트리글리세리드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위가 아니라 장에서 터지도록 코팅돼 트름 냄새가 덜하고 흡수 과정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임신 중이신 분들은 DHA가 태아 두뇌를 발달을 돕는다고 해서 챙겨 드시잖아요. 다만 출산 예정일 한 달 전부터는 지혈 시간을 고려해 중단하라는 권고가 많아요. 산모 검진 때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36주부터 쉬었다가 산후조리를 가서 다시 시작해도 전혀 늦지는 않아요. 여기까지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이제부터는 오메가3가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해주는지, 왜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혈관 청소부 역할이에요. 오메가3의 EPA 성분은 혈소판이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게 혈전을 예방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살짝 올리고 LDL은 낮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때를 줄여주죠. 덕분에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통계적으로 약 10에서 25%가량 낮아졌다는 대형 연구들이 많아요. 둘째, 염증을 장대우는 소방수 기능이에요. 관절이 뻑뻑하고 부었다가 날씨 풀리면 괜찮아지는 변덕스러운 통증,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만성 염증, 장 속이 더부룩한 증상, 모두 조용한 염증이 원인일 때가 많아요. EPA, DHA는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막고 이미 만들어진 물질은 빨리 분해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겸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비염, 천식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죠. 셋째, 뇌건강. 뇌세포막의 20% 가까이가 DHA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방산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딱딱해져요. 신호 전달이 느려지겠죠. DHA를 충분히 공급하면 세포막이 말랑말랑해져서 전기 자극이 매끄럽게 오가고 염증성 단백질이 줄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가 쌓이기 어려워져요. 하버드나 옥스포드 등 여러 대학 연구에서 노년층이 하루 1000mg 이상 DHA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기억력 저하 속도가 20에서 30% 정도 완만해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겠죠. 넷째, 눈, 피부, 정서까지 두루 챙기죠. 안구건조증은 눈물층의 기름막이 약해져 수분이 증발하면서 시작되는데 오메가3가 그 기름막 원료를 보강해줘 시린눈, 모래알갱이 같은 이물감을 덜어주죠. 피부에서는 수분 증발을 막고 염증을 낮춰줘 건조함이나 잔주름, 홍조가 줄어든다는 실험도 여러 나왔어요. 우울감 완화 연구도 흥미롭고 DHA가 신경전달 물질의 재활용 효율을 높여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더 오래 작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벼운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있는 노년층에는 기분이 안정됐다는 보고가 늘고 있어요. 이처럼 좋은 점이 많지만 그렇다면 무조건 영양제로 먹으면 되겠네 하고 결론은 서두르긴 일러요. 음식으로 먹을 때와 캡슐로 먹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균형이 장점이고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도 함께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식사로 섭취할 때는 지방산이 소화 효소와 바로 만나 흡수가 일정하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면서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죠. 하지만 음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을 채우려면 주 2회 이상 손바닥 2장 크기 생선을 드셔야 하고 낙지, 오징어처럼 큰 몸 생선은 수은 축
축적이 걱정할 때도 있죠. 가격 조리 번거로운 비린내 때문에 놓치기 쉽고 여름철에는 상하기도 쉬워서 꾸준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죠. 캡슐이나 액상 영양제는 이런 번거로움을 싹 줄여주죠. 국산 제품도 많고 캐나다, 뉴질랜드 해양 오염이 적은 지역 원료를 들어온 제품은 중국성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돼 있겠죠. 하루 두 알이면 끝이니 편리하고 장에서 직접 방출되는 코팅 기술 덕분에 비린내가 거의 없는 제품들도 많아요. 단점은 역시 과하면 부작용, 그리고 보관을 잘못하면 산패가 빨라진다는 거죠. 산패란 쉽게 말해 지방이 썩는 거예요. 캡슐을 뜯어놓고 한 달 넘게 상온에 방치하면 내부 기름이 공기나 빛이나 열에 노출해 변색이나 악취가 생기죠. 이렇게 변질된 오메가3는 몸에 들어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세포막을 공격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버려야 되죠. 구입 후에는 원통 바닥에 제조유리하는 개봉 후 냉장 2개월 같은 메모를 써서 냉장고 문 안쪽 칸에 보관해주는 게 좋고, 알약이 서로 붙거나 냄새가 나면은 아깝더라도 또 폐기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이제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하나가 남겠죠.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EPA, DH 합계를 하루 250에서 500mg 이상 섭취하라고 권장을 했어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염증성 관절 질환이 있다면 1000에서 2000mg까지 올려도 안전하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정한 2000mg 이하는 무난한 범위죠. 4000mg 이상은 심장 전문의가 처방하는 치료 용량이라고 생각하고 자의로 고용량을 몇 달씩 드시는 일은 피하시길 바래요. 실제 식단에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월요일에서 목요일 저녁에는 조림 말고 구운 고등어를 반토막, 화요일 점심은 연어 샐러드, 토요일 아침은 들기름 한 큰술 넣은 시래기국을 드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만 해도 섭취량이 EPA, DH 합계로 약 4000mg 정도가 돼서 식사만으로도 충분에 가까워지죠. 다만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주간도 있기 마련이니 그때는 5000에서 1000mg 정도 그램 캡슐을 하루 한두 알 정도 보충해 흔들림 없는 평균치를 맞추시면 돼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도 소개해야겠죠. 들깨,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 시금치에도 알파리놀렌산이 많죠. 문제는 체내에서 EPA, DH로 바뀌는 비율이 5% 안팎으로 낮아서 그만큼 쓰려면 들기름 하루 2큰술 이상 드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은 그 전환 효율이 더 떨어져 해산물이나 미세 조류에서 뽑은 DH, EPA를 직접 섭취하는 편이 낫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나는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까 하고 궁금하실 텐데, 포장 뒷면에서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첫째, EPA, DH 합계 함량이 캡슐당 최소 300ml 이상인지, 둘째, IFOS나 고드, MSC 같은 국제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지, 셋째, 산패도를 나타내는 수치, 토톡스 수치 20 있는지, 이 세 줄만 합격이면 가격대는 예상과 복용 편의성에 맞춰 고르셔도 큰 차이가 없어요. 복용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일본 산업기술연구소의 동물 실험에서 아침 식후 섭취 시 중성지방 개선 효과가 더 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아침을 권하는 전문가가 많아요. 다만 약을 여러 가지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알량이 버겁죠. 그럴 땐 저녁 식사 직후라도 괜찮죠. 중요한 건 빈속만 피하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복용해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게 되면 시원한 수박 한 입이 그 무엇보다 간절해지죠. 그런데 수박은 물만 많고 달기만 하지 영양은 별로 없다 하고 흘려버리시는 분도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수박을 조금만 알뜰하게 드시면 더위도 이겨내고 혈관도 지키고 근육 피로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오늘은 수박이 우리 몸을 어떻게 보살피는지, 또 가서 살 때 어떤 수박을 골라야 맛있는 수박을 고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수박 박사 소리 충분히 들으실 거예요. 먼저 수박의 영양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볼게요. 수박은 과육의 약 90% 이상이 수분이라 갈증 해소에 탁월해요. 하지만 그 안에 단지 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이나 칼륨,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때 목이 타는 느낌뿐 아니라 팔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힘이 쭉 빠지는 느낌도 같이 오죠. 수박은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체외로 내보내주고 마그네슘이 근육 경련을 가라앉혀주죠. 덕분에 혈압이 높은 분, 다리에 쥐가 나는 분이 수박 한두 조각을 간식처럼 챙기면 나트륨 조절과 근육 피로 회복에도 두루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수박의 빨간 빛깔을 내는 대표 성분인 라이코펜은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 세포를 산화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죠. 특히 혈관 안쪽에 내피세포가 산화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쌓여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같은 무게를 놓고 비교하면 토마토보다 수박이 라이코펜을 최대 1.5배까지 더 많이 품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고기를 자주 드시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름철에 토마토 대신 수박을 간식으로 드시면 폭염도 시키고 혈관도 쓸어내리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숨은 주인공이 바로 시트룰린이라는 거예요. 껍질과 빨간 과육 사이에 흰 부분에 많아서 잘라버리긴 쉬운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혈관 확장과 노폐물 배출에는 유용하죠. 시트룰린은 몸 안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혈관을 살짝 넓혀주고 근육세포에 쌓인 피로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후로 수박 주스를 즐겨 마시기도 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더운 날 김장이나 텃밭일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신 뒤 흰 부분까지 갈아 넣은 수박 주스를 한 컵 드셔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느낌도 오실 거예요. 수박은 칼로리가 낮아요. 과육약 100g 기준으로 30kcal이니 밥 한 공기에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단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한 번에 200g 약 사과 반 개 정도 크기 정도만 천천히 드시고 다른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 줄여주시면 큰 무리는 없어요. 수박에 들어있는 과당은 밥이나 빵처럼 빨리 혈당은 올리지는 않는데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 비타민 C가 함께 들어있어서 항산화 방패 역할을 같이 해줄 수가 있죠. 다만 저녁 늦게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을 여러 번 찾게 되니 가급적 저녁 8시 정도까지만 드시는 게 좋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콤한 수박 고르는 과학적인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막상 해보면 찍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여기서는 근거가 확실한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배꼽 크기를 확인해야죠. 수박의 꼭지 반대편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은 살짝 들어간 동그란 배꼽자리가 있죠. 그 지름이 1cm 이하로 작고 아담하면 암꽃에서 열린 암수박일 확률이 높아요. 암수박은 과육 조직이 촘촘하고 당도가 높고 씨가 적어서 먹기 편하죠. 배꼽이 2cm 이상 크고 두툼하면은 수분이 많은 수수박일 가능성이 높으니 고려해 보시고, 두 번째는 표면에 하얀 가루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수박을 자세히 보면 껍질에 하얀 분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점점 묻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먼지나 농약 잔류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과육 속에 당이 껍질로 스며나와서 굳은 당밀일 가능성이 커요. 당밀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과육 속 당분이 충분히 올라왔다는 뜻이니 달콤함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집에 와서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주면 깨끗해져요. 세 번째, 줄무늬의 선명도와 촉감을 보죠. 수박 겉껍질은 밝은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 교차해서 무늬를 이루죠. 두색의 경계가 흐리멍텅한 것보다는 뚜렷하고 선명한 것이 햇볕을 골고루 받은 수박이겠죠. 게다가 진한 초록 줄무늬를 손끝으로 살살 문질러 보세요. 힘줄처럼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으면 일교차가 커서 세포가 단단히 조여졌다는 증거고, 반대로 완전히 매끈하면 조직이 물렁하거나 당도가 덜 올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벌 스크래치, 즉 갈색 긁힘 자국을 확인하면 돼요. 꿀벌이 꽃가루를 실어나르면서 암술과 수술을 튼튼히 연결해 주었을 때 생기는 작은 상처인데 흔히 상처난 것 아닌가 하고 피하시겠지만 수분이 활발했다는 표시이니 당도가 높은 편이에요. 긁힘이 너무 깊어서 썩어 들어간 경우만 아니면 안심하고 선택하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진동 체크를 활용하는 거죠. 수박을 두드려서 청음하기는 숙련자의 귀가 필요하죠. 대신 한쪽 손바닥으로 수박 옆을 가볍게 감싸고 반대쪽 손가락 마디로 툭툭 두어 번 쳐보세요. 속이 꽉 찬 수박이라면 손바닥에 통통하고 묵직한 진동이 퍼져오죠. 내부에 공기층이 많거나 빈 수박은 텅텅 둔턱하고 울림이 적어요. 귀 대신 손으로 느끼는 방법이라 훨씬 정확도가 높고 쉽게 알 수가 있겠죠. 5가지를 모두 보기 어려우시면 요즘 대형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AI 선별 수박 또는 브릭스 10일 이상 보장이라는 라벨을 붙인 상품을 찾아보세요. 전용 스캐너가 수박 외관, 무게, 부피를 동시에 측정해 밀도와 내부 당도를 예측하고 미숙, 과숙, 공동거를 자동으로 걸러내요. 사람이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고르는 것보다 훨씬 오차가 적겠죠. 이렇게 공들여 고른 수박을 보관을 허술하게 하면 금세 물러지고 세균이 번식해 아까운 노력이 물거품이 되겠죠. 통으로 사오셨을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12에서 15도씨 정도의 서늘한 실내에 두면 일주일 정도 품질이 유지돼요. 너무 차갑게 두면 과육세포가 얼어 물러지니 작년 김장김치 자리 같은 0도씨 근처는 피하세요. 잘라 보관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한국 소비자원 실험 결과 수박을 반통으로 잘라 랩만 씌워 냉장고에 넣으면 표면 세균이 불과 하루 만에 약 3000배까지 폭증했다고 해요. 따라서 처음 자를 때 바로 껍질을 제거해서 한입 크기 사각형으로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두는 편이 안전하겠죠. 가능하다면 3일, 길어도 5일에서 7일 안에 모두 드세요. 만약 미처 못 드시겠으면 믹서에 갈아 지퍼백에 평평하게 눌러 냉동해 놨다가 샤베트처럼 긁어 드시면 남김없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얼리면 당도가 살짝 떨어지지만 시원하면 배가 되니 무더운 오후에 입이 심심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박에 곁들이면 좋은 음식도 살짝 짚어볼게요. 수박은 수분이 많아 몸을 식히는 성질이 강하죠. 그래서 찬 음식과만 자꾸 드시면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꿀
꿀 한 스푼을 곁들이거나 견과류 몇 알을 함께 씹어주시면 속이 편안하죠. 반대로 빈속에 수박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빨리 떨어져 어지러울 수 있으니 가벼운 아침 요깃거리로는 통밀빵 한 조각과 수박 주스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또 수박은 칼륨이 많으므로 만성 신장질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1일 약 100g 이내로 맛만 보는 수준을 권하고, 반대로 이뇨제가 아니라 혈압약을 드시는 분도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으니 담당 의사님과 상의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수박 껍질 활용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하얀 껍질을 살짝 두께 있게 졸여낸 뒤에 소금을 살짝 뿌려 약 10분 정도 절이고 고추장, 마늘, 참기름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치면 아삭한 여름 반찬이 되죠. 기름 두른 팬에 새우젓 넣고 볶아도 별미고, 흰 껍질에는 시트룰린이나 팩틴이 도톰하게 남아있어서 변비 완화에도 좋아요. 이 밖에 껍질을 잘게 다져서 유리병에 담고 설탕을 동량으로 부어 약 2주 정도 숙성하면 수박 껍질 효소 청이 되는데, 물이나 탄산수에 한 스푼 타드시면 여름 음료로 손색이 없겠죠. 이제 꼭지 부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전에는 T자 모양 줄기를 길게 남겨 운반했는데 2015년 이후 유통 규정이 바뀌어 지금은 대부분 바로 절단해요. 그 결과 꼭지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는 신선도의 절대 지표가 아니죠. 대신 절단면이 지나치게 마르거나 갈색 곰팡이가 핀 건 오래 방치된 경우일 수 있으니 살짝 피하시고, 절단면 주변이 쏙 들어가 있고 옆 껍질이 단단한 것이 좋아요. 꼭지 주변이 충분히 말라 들어간다는 건 수박 속 수분이 당분으로 바뀌어 줄기 쪽 끈이 자연스럽게 수축했다는 뜻이에요. 수박을 썰 때는 먼저 두꺼운 칼을 준비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마를 쓰죠. 도마 밑에 젖은 행주를 한 장 깔면 미끄럼을 방지해 안전하죠. 절반으로 자를 때는 칼 끝을 중심점에 박은 뒤 몸쪽으로 당기기보다 칼을 수박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눌러 비스듬히 굴려가며 자르면 힘이 덜 들어가죠. 그 다음 세로로 한 번 더 잘라 4조각이 되면 껍질 안쪽을 따라 칼집을 넣고 과육을 손쉽게 떼어낼 수 있죠.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한번 예쁘게 썰어내면 역시 우리 집 최고 칼잡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수박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죠. 수박과 맥주를 동시에 많이 마시면 체내 수분이나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또 한방에서 수박은 성질이 차갑고 보기에 몸이 냉하고 손발이 늘 차가운 분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실온에 약 10분 정도 주었다가 한두 조각만 천천히 드시는 걸 권해요. 반대로 열이 많고 소변이 자주 붉거나 진한 분, 갈증이 심한 분한테는 수박이 갈증과 열을 내려주는 데는 무척 유익하죠. 수박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이코펜으로 혈관을 지키고 시트룰린으로 근육 피로를 풀고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혈압과 경련을 완화하는 여름 종합 영양 과일이죠. 고를 때는 배꼽이 작고 줄무늬가 선명해서 흰 당밀이나 벌 스크래치가 살포시 있고 손바닥에 찰진 진동이 느껴지는 녀석을 택하세요. AI 선별 라벨이 붙어 있으면 더욱 믿음직하고, 집에 오면 바로 깨끗이 씻고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약 3에서 5일 안에 드시고, 남으면 주스나 샤베트, 껍질 반찬으로 알뜰하게 활용 한번 해보세요. 당뇨는 한번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죠. 약에만 의지하면 숫자는 내려가도 몸 자체의 조절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내 몸이 혈당은 다스리게 만들어야 오래 버틴다. 그러려면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죠.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이 높다는 것 자체보다 높아진 당이 혈관을 상하게 해서 눈이나 신장, 말초신경을 망가뜨리고 결국 심장, 뇌혈관 질환을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 혈당보다 살짝 높은 전 당뇨 단계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되죠. 공복 혈당이 100을 넘고 식후 2시간 수치가 약 140을 웃돌면 이미 경고등이 한번 켜진 거예요. 다행히 2단계에서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 없이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면 실생활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저녁을 드신 뒤 3시간 이상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거예요. 이 3시간과 밤잠 7시간을 합치면 우리 몸은 최소 12시간 정도는 쉬게 되는데, 그 사이 인슐린도 숨을 돌리고 간과 근육이 쌓인 포도당을 천천히 소모하죠. 이 습관 하나만 들여도 다음날 공복 혈당이 20 정도 뚝 떨어지신다는 분들 많아요. 둘째, 식사를 거꾸로 하시는 거죠. 밥부터 넣지 말고 먼저 채소를, 그 다음 단백질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채소의 섬유질과 단백질이 위를 가볍게 채워주면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죠. 채소가 없다면 삶은 달걀 한 알이라도 먼저 드세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걱정도 크지 않아요. 닭가슴살이나 연두부, 견과류 한 줌도 좋아요. 셋째, 식후 10분
10분이라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서너 층 올라가거나 집안을 왕복으로 걸으셔도 되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을 한 번에 운동하는 것보다 식사 후 10분을 3번씩 움직이는 쪽이 혈당 조절에는 더 효과적이에요. 하체 근육이 혈당을 제일 많이 저장하니 스쿼트처럼 허벅지를 쓰는 동작이면 금상첨화죠. 무릎이 불편하시면 벽에 등을 대고 의자를 이용해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충분하죠. 이 세 가지 기본기를 깔고 나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가 남겠죠. 먼저 당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착한 식재료부터 알려드릴게요. 삶은 달걀은 들고 다니기 쉽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또 잡아주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달콤하지만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많아서 당 흡수를 천천히 끌고 가죠. 생으로 씹어도 좋고 생즙으로 갈아도 다른 과일 주스처럼 혈당이 확 오르진 않아요. 세 번째는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예요.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죠. 국, 무침, 샐러드 어디에 넣어도 맛이 과하지 않아 매일 드시기 좋아요. 네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흰쌀, 흰 밀가루처럼 속이 비어있는 하얀 탄수화물 대신 현미귀리, 보리 같은 거친 곡물을 40에서 50%만 섞어도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져요. 현미가 소화에 부담되면 오븐도미처럼 겉껍질을 살짝 깎은 쌀을 쓰시면 되죠. 귀리죽 한 그릇, 현미죽 한 그릇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다섯 번째는 콩과 두부예요. 콩단백은 식물성이라 지방이 거의 없고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압과 혈관 건강까지 보태주죠. 두부는 팩재로 들고 다니며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 국, 볶음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리죠. 견과류 한 줌, 올리브유 약간, 들깨가루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건강한 지방 공급원이죠. 단 무첨가 무가당 제품인지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요. 피해야 할 음식도 짚어야겠죠. 첫 번째는 말린 과일. 수분이 빠진 자리만큼 당 성분이 농축돼서 한 줌만 집어도 혈당이 훌쩍 올라가요. 같은 과일이면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편이 낫고, 둘째는 각종 단맛 음료예요. 비타민 음료 한 병에 각설탕 한 8개가 들어가니 식단 관리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제로라고 적혀 있어도 인공감미료가 인슐린 감수성을 흐린다는 보고가 많으니 가급적 물이나 설탕 없이 우린 차를 선택하세요. 셋째는 설탕이 듬뿍 들어간 믹스커피. 하루 2-3잔씩 계속 쌓이면 혈당은 물론 체지방까지 늘어나겠죠. 카페인이 필요하면 혈당 없는 아메리카노로 바꿔보세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흰 밀가루죠. 새하얀 빵과 국수, 케이크, 과자는 속이 비어 있어서 입에 넣는 즉시 포도당으로 풀리죠. 빵이 먹고 싶을 때는 통밀빵으로, 면이 당길 때는 메밀면이나 겉면에 채소를 듬뿍 한번 넣어보세요. 국물은 되도록 남기면 나트륨과 탄수화물 섭취는 절반은 줄일 수가 있어요. 혹시 나는 살이 빠져서 힘든 마른 당뇨인데 더 먹으라니 겁이 난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한 열량을 꾸준히 섭취해 근육량을 늘려야 돼요. 밥은 흰쌀보다는 잡곡과 고구마, 단호박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단백질은 달걀, 두부, 생선을, 지방은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으로 채우면 혈당은 안정되고 체중도 서서히 회복되죠. 반면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식사량을 10%만 줄이고 탄산음료, 과자처럼 비어있는 열량을 끊는 것만으로도 체중과 혈당이 함께 내려가죠. 아침에는 귀리죽 반 공기에 미역국, 삶은 달걀 한 알, 김치 작은 접시, 점심은 현미, 힐산 5대5로 지은 잡곡밥 반 공기에 채소볶음, 두부부침, 된장국, 식사 전에 상추, 오이 몇 개를 속을 달래면 좋겠죠. 저녁은 고구마 작은 거 하나, 구운 생선 토막, 들깨 넣은 미역 무침, 10분 산책, 이렇게만 잡아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이 고루 맞고 나트륨과 당분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가 있겠죠. 혹시 아이고 나는 몇 끼니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없어서 공복이 길어질 수가 없어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12시간 공복은 하루 3끼를 드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든든히 잡곡밥을 드시고 점심을 정오쯤, 저녁을 오후 6시 전에 마치면 밤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가 딱 13시간 공복이 되죠. 정 불안하면 저녁 식사량을 살짝 줄이고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으로 속을 달래보세요. 처음에는 헛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속이 편안해지고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 깨던 증상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인슐린이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고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내놔 포도당을 세포 속 창구에 넣도록 만들죠. 그런데 하루 종일 간식이 끊이지 않으면 인슐린은 계속 일하게 돼요. 지친 인슐린은 열쇠 구멍을 잘 찾지 못해서 문을 덜 열고 그 결과 혈당이 자꾸 혈관에 남아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러니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간식도 설탕 한 알도 우유 한 모금도 끊고 인슐린에게 휴가를 줘야 돼요. 식재료를 고를 때도 작은 요령이 있죠. 마트 선반 맨 위함에 아래 칸을 눈여겨보세요. 당뇨 환자에게 좋은 통곡물 무첨가 제품은 광고비가 적어 가운데
칸에는 잘 놓이지 않아요. 포장지에 무가당 저칼로리라고 적혀 있어도 성분표 첫 줄에 액상과당, 말토덱스트린 등등이 보이면 카트에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하죠. 반면에 현미 70, 귀리 20처럼 식물 이름이 길게 적혀 있으면 대체로 믿을만 하죠. 같은 감자라도 튀기면 혈당 지수가 70이 넘지만 껍질째 쪄서 식혀서 샐러드로 먹으면 50대로 내려가죠.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덤분이 생겨 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포도당 흡수를 늦추기 때문이죠.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바로 먹는 것보다 한 김 식힌 뒤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한결 완만해지죠. 짠맛도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져 양념을 세게 하는데 나트륨 과잉은 신장의 무리를 받아서 인슐린 저항성도 높여요. 김치나 된장, 젓갈은 적당히 드시되 시판 조미료, 라면, 스프, 소시지, 양념처럼 첨가된 소금은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아침 혈당을 재는 습관이 아직 안 들이셨다면 오늘부터 달력이나 노트 안쪽에 숫자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6월 25일 전날 저녁 간식 없음, 10시 취침, 이런 식으로 간단히 메모해도 좋죠. 닷새만 지나도 본인에게 맞는 패턴이 보일 거예요. 95 정도로 떨어졌다면 보통 그 전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찍 주무셨을 때 얘기고, 이렇게 원인을 찾고 바로잡는 과정이 약보다 값진 맞춤 처방이 되겠죠. 운동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나이가 70인데 무슨 운동을 하고 손살해지시는 분들은 저는 10+3 법칙으로 권해요. 아침 식후 10분 산책, 점심 10분 계단 오르기, 저녁 식후 실내 자전거. 허리가 약하면 의자에 앉아 발끝으로 책을 잡아 올렸다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발바닥이 저리고 시린 분은 수건을 깔고 맨발로 공을 굴리는 족저 마사지만 해도 혈류가 활발해져요. 또 하나, 나무 그늘에서 심호흡을 하며 5분간 눈을 감아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안정돼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독일의 12년 연구에서도 만성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당뇨 위험이 45% 정도 높아진다고도 해요. 짧게라도 숨고르기 시간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통밀빵이 당길 때는 삶은 달걀, 채소를 끼워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설탕 없는 머스타드만 살짝 바르시고, 이렇게 드시면 10분 산책을 더하면 식후 혈당이 40 정도 덜 오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액상 과당이 들어간 과일만 요구르트, 과일즙, 건강 음료에도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고, 같은 사과라면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편이 훨씬 더 좋고, 사과 반 개가 텁텁하다면 땅콩버터 티스푼 하나 곁들이세요.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더해줄 거예요. 집안일도 운동이 되죠. 걸레질, 빨리 넘기, 화분 돌보기, 손주 하나 올리니 전부 유산소의 근력에 해당되죠. 호흡을 3번 길게 내쉬고 천천히 동작을 이어가면 안전하고 효과가 크죠. 이렇게 하루 약 200칼로리만 더 소비돼도 한 달에 체지방이 1kg 이상 줄어들겠죠. 약은 사다리예요. 혈당이 매우 높을 때는 사다리를 붙잡고 빨리 내려오는 게 맞지만, 내려온 뒤에는 생활 습관이 초석을 다져 다시 매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되죠.